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5월은 감사를 전해야 하는 기념일이 많은 그야말로 감사의 달이죠.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려고 좋은 장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인데 출입 금지가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지역도 아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라면요. 요즘에 노키즈 존에 이어서 노 시니어 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60세 이상 출입 제한이라고 써서 붙인 카페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40대 이상 커플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캠핑장도 있었다는군요. 불법이 아닌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마음이겠습니다만 막상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노키즈존이 아니라 퍼스트키즈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2살 배기 아들과 국회에 섰던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한 일상을 위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길들여졌다. 가정의 달 5월에 포용과 배려에 대한 생각과 논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정의나 광양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이순신 장군 거대 철 동상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정인화 광양시장의 선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거대 철 동상 건립 사업이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 광양시의회 추경 예산 심의를 문턱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일부에서 광양시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 동상으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이지만 역사성 등 명분이 부족한 이순신 장군으로 이 랜드마크 대상을 한정짓기보다는 다양한 접근 방식의 랜드마크 대상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광양시 의회가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사업 용역비를 삭감했던 논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반영을 앞두고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또다시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광양시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의 이순신 장군 거대 철 동상 건립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광양시의 관광 부흥을 위한 지역 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한 시책이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경우 민선 7기에서 이순신 대교를 테마로 하는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과 어린이 테마파크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지역의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자원인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 결국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겠고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신중론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해요. 네, 민선 8기 정인화 광양시장은 임기 내 주요 투자 계획으로 경제 분야에 1조 1661억 원, 관광 분야에 1조 1804억 원 등 총 3조 1265억 원을 투자해 관광 산업을 광양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순신 장군 거대 철동상 건립 사업 등 광양시가 추진하는 주요 관광 사업이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사업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의 임기 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 시의회가 용역비를 승인하면 곧바로 타당성 용역을 통해 민자 유치를 끌어낸다는 보관을 갖고 있는데요. 시의회나 지역 일부에서는 이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광양시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용역이 아니라
사업 추진을 이미 전제로 하고 민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사업 제안서에 가까운 용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중론,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의 거대 철동상 건립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이번 정인화 광양시장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이순신 장군 거대 철동상 건립 사업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와 이순신 장군의 연결고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고 또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현창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이를 관광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의 백운산이나 섬진강 하구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과 부합하는 관광 산업이 될 텐데 이 정인화 시장이 단지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이순신 장군 관련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건립되면 이 파리의 에펠탑이나 브라질의 예수상처럼 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든다는 포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거대 철동상이니 또 에펠탑이나 이 브라질 예수상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11일에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광양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승인할지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죠. 최근에 여수 산단 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변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수 산단 일부 대기업에서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선호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 임금 체계 개편이나 업무의 과중, 인원 충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 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경우 이 노조 차원에서 여수 공장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4조 2교대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 선호도 조사에서 찬성이 많을 경우 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휴일의 일수, 임금체계 등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여수산단 한화솔루션도 여수공장을 대상으로 4조 2교대 도입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이 반대 48%가 나오면서 부결됐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이 고연차 직원들에게서는 80%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화솔루션의 경우에는 4조 2교대 도입이 무산이 됐습니다만 일부 대기업에는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네, 여수산단 LG화학도 4조 2교대의 도입과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의 경우 여수공장과 대산공장에서 파일럿 방식으로 4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고 시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들을 숙지하고 해결책을 찾아 최종 도입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4조 2교대 근무조를 4개로 나누어 2개조는 주야간에 각각 12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2개조는 쉬는 근무 형태인데요. 하루 근무 시간이 기존의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지만 이틀을 근무한 후에 연이어 이틀을 쉴 수가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이나 출퇴근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피로가 과중되고 이 업무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이제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근무 형태인데 결국에는 근로자분들이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어요. 네, 4조 2교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근로자들은 제도가 변경되면 12시간 근무 외에는 연장 근로를 하기 힘든 만큼 연장 근로 수당이 적어져 근로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여수산단 석유화학업계 측은 지역의 석유화학 회사들이 하나 둘씩 이 4조 2교대 도입을 하다 보니 최근 젊은 세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들은 결국 4조 2교대 도입을 위해서는 노조가 제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찬반 투표에서 동력을 잃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찬성이 나오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무소속 4선 이봉남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이봉남 의원께 여쭤볼까요? 네, 저는 결산공사 끝나고 바쁘게 거의 지난주 한 달을 또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경로 잔치도 가고 또 지역 경로당 인사도 좀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어서 오랜만에 가서 이제 지역민들 좀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제가 올해 연초에 그 조례들이 이제 우후죽순 많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하니 도대체 이 조례가 잘 시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했고 이번 회기에 좀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또 해보면서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주 쉬고 지금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여수의 최대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가 있었는데 폭우로 이게 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하기도 하고 예. 연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통조형 길놀이 정말 볼만하거든요. 예.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게 취소되고 약식으로 진행됐었고요. 하지만은 또 이 비가 또 고마운 비였더라고요. 그 전남의 가뭄을 또 해소해주고 그리고 제한급수도 앞으로 조만간 이런 비가 없었으면은 전남도의 모든 지자체가 제한급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고마운 비였습니다. 그게 일득일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인 근황이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일을 좀 맞으셨습니까? 제가 정치 현역이 있었으면 정말 바쁜 한 주였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그 동안에 계속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계속 지금 제가 좀 뭐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계시니까. 네, 기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지금 계속 매몰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제가 드린 주제부터 하나씩 또 풀어볼 텐데 내년 총선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 총선을 향한 엔진의 시동을 걸고 있을 텐데 지역 민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털어보러 시간에도 이야기를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의 절반 이상이 정치권의 물갈이 새 인물을 원하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조금 더 끌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정치권 물갈이에 대한 이야기, 새 인물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볼 텐데 그러니까 새 인물이라는 것이 지역에서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들으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있던 분인데 중진이 아니라 좀 새롭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새 인물이라는 건지 아니면은 지역에 이제 연고가 계시다가 타지에서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고 이제 고향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내려온 사람이 이제 뭐 새 인물인 건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 좀 들어볼까요? 지난 3월 초에 모 방송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현 국회의원을 지지한다가 약 32%고 네. 새 인물 지지가 54%였는데 이게 4월 초에 또 모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현 국회의원 지지가 19.5%, 새 인물 지지가 5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좀 드문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앞에 새자가 들어가니까 새 인물이라고 하면은 아주 새로운 인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단은 모든 정치를 하려면 지역을 잘 알고 그리고 지역민과 교감하고 그 전문적인 식견과 결국은 정치적 역량으로서 지역 발전을 시키고 통합시키는 이런 인물을 저는 새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지역에 계속 붙어있던 사람, 이 사람이 지역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지역을 모르면은 이 정치가 헛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계속 뭐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죠. 뭐 당연히 고향 사람들이 내려오겠지만은 그 동안에 약 30년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그 지역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많이 아는 것에 근데 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던데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역 유력 인물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 그런 후보들 참 많이 보거든요. 일단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정치적 이슈, 지역의 이슈도 같이 안고 가야죠. 그건 잘못된 방향이고요.
일단은 사람을 먼저 만나고 그다음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또 스피커 역할을 해줘야 되고 예. 이런 인물들이 새 인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그 언더독에 나오는 세 분의 패널이 있잖아요. 네. 의원님 포함해서 네, 네. 이분들은 새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총선을 의문이 겨냥한다면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주제가 총선이기는 하지만 왜냐면 다 그렇죠. 중진들이시잖아요. 이제 그쪽 의회에서는. 선출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단 우리가 총선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단체장을 비롯해서 시도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또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바꾼다고 했을 때 이게 좋은가? 지금 대통령도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바뀌니까 좋던가요?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로운 인물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주제를 잡은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아까 이제 이상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 그렇죠. 있느냐. 어떤 철학과 또 생각과 소신을 갖고 있느냐. 그럼 이 철학과 소신을 그대로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느냐. 사실 여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론들이 나오거나 말이 나오는 거는 그 철학과 생각과 이 소신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라든지 실천이 안 되고 있다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지역에서 꾸준하게 접촉을 하고 교감을 하고 활동을 해온 분들이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일 수는 있겠으나 얼마나 새로운 생각과 철학, 비전을 지역에서 새롭게 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갑자기 질문이 드는데요. 이상원님. 결국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표출해서 자기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떤 뜻을 이루는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새로운 인물들이 지역에 와서 정치하기는 힘든 구조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 지역민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면서 정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력 인사 찾아다니고 뭐 주요 행사 찾아다니고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이 부분을 동의했지만 아까 말한 게 유력 인사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라 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서민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 정책 철학과 맞는가,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본인이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면서 본인이 좀 더 또 어떻게 보면 강한 정치인 그리고 힘 있는 정치인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진정성이 있으면은 결국은 시민들이 지지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힘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생활을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께 요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 뭐 총선이나 뭐 시장 선거나 여러 번 나온 분이 이제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특정한 분을 꼽진 않겠습니다만 당선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럼 새로운 인물입니까? 그러면 그분은? 조금 전에 제가 그 첫 번째 질문에서 했었던 내용하고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거 때마다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권자들이 봤을 때 식상하다, 뭐 새로운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나왔던 정책이나 지금이나 또 사람이 바뀌자는 상태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뭐 그 밥에 또 뭐 그물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간 동안 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또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또 새로운 부분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게 제대로 이제 실천이 되고 있느냐는 이후에 이제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시스템적으로 네.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들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새 인물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규정을 좀 해보느라고 제가 또 이것저것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있는 건데 이번엔 이상호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게 고향 출신인데 다른 데에서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시다가 내려온 분 어찌 보면은 새롭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고향 출신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순천에서 활동하고 계신 뭐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뭐 계십니다만 이렇게 아예 연고가 없는 분이 새롭게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새 인물이 맞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일단은 뭐 아까 제가 새 인물을 정의했듯이 본인이 정책이 새롭다면은 그 네. 새 인물이라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모험을 하신 거죠. 이 고향도 아닌 곳에서 새 인물이기보다는 그냥 모험인입니까? 아니, 모험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 그 자기 역량을 좀 키우려고 하는 행위인 것 같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다 고향으로 가시죠. 근데 그 고향 갔을 때 그 갭이 일반 시의원들 같은 경우야 뭐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 갭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장급의 정치인들은 갭이 한 30년씩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갭 자체를 본인이 그 30년 동안 했던 사회생활 이걸로 같이 묶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뭐 정치나 뭐 행정이나 경제 쪽에서 했던 역량을 정책이나 뭐 국회에다가 놓는 거 이런 것을 잘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 인물을 딱 집어서 뭐 새 인물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생각과 비전 각 후보의 뭐 철학들이 좀 새롭고 그게 유권자들에게 또 어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정당 정치 차원에서 어떤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통해서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지금 사라졌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새로운 어떤 그런 정치 철학과 소신을 가진 사람이 나왔을 때 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 실제 뭐 후보가 한 명 빠지게 되면 못하거나 또 그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새 인물, 새로운 사람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어렵다. 이 공천 과정이라든지 정당 정치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어야만이 이런 새 인물, 새로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진 우리 지도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총선을 이제 저희가 앞두고 있으니까 관련된 주제는 저희가 또 여러 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인물에 대한 제가 드린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고요.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이번 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넘어오죠. 이상훈 의원님 먼저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그 여수시의 주요 정책들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의료기관 유치 그리고 웅천의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등 그 여수시장이 결정해야 할 주요 정책들이 양 국회의원의 갈등 속에 시장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정 장애가 있지 않냐는 푸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장의 역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결정을 잘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잘해야죠. 네.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뭐 그런 것에 문제적이십니까? 일단은 이 시장이라는 직책은 결정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공무원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결정만 시장의 방향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정기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 시장직이기 때문에 보온 차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무슨 차원이요? 보온 차원. 시장직이기 때문에 보온 차원에서 네. 그 지난 뭐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알 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 국회의원이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번에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됐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책 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소미사안 같은 경우도 빠른 결정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이런 식으로 지적했지만은 공무원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로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공공의료 유치 기관 유치나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어떤 결국은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게 시장의 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양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대학병을 유치하자, 뭐 전남대 병원 분원을 유치하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민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선정은 결국은 여수시가 돼야 되는데 여수시는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해줘야 될 것이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주민들과의 면담했는데 결국은 결론 없이 또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뭐 다양한 뭐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은 네. 그분들 의견도 듣고 여수 시민의 의견도 듣고 또 주위에 계신 또 일반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들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셔야죠. 이게 아까 제가 뭐 결정 장애가 있다 했는데 이 몇 집도 많이 맞아봐야지 좋아지거든요. 결정을 하고 나면 참 두렵거든요. 이거에 대한 또 반대 세력들이 반대하신 분들의 이 민원 제기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네.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 정치적으로 영향이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른 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만약에 원인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모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고 있는 눈치가 보는 상황이라면 내년 있을 총선까지 일단 좀 지켜봤다가 그 다음에 내가 좀 뭐 좀 해볼란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죠. 1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건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줘야 되죠. 대학병원도 양 국회의원이 주장한 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수 시민의 여론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장의 목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께 요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 불도저식의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식의 또 행정이 있을 수 있고 뭐가 더 낫다고 보세요?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이거 그 둘 다 어떤 게 낫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밸런스 게임을 드려본다고 하면 뭐가 더 네, 나을까요? 네, 이제 어쨌든 단체장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선출직이긴 하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에 있어서는 관련 그 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어떤 뭐 관련 법이 있다라고 하면 제도와 법에 의해서 좀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관련 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어떤 지역사회 혹은 어떤 민주적인 차원에서 부합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뭐 제도적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어떤 정책을 만드는 과정들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전 시민들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상호님 요 주제가 제가 아마 언더독 출연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주제 같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몇 달을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는 단체장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응당한 또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그 총선에서 선출직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단체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체장도 지금 이렇게 1년이 다 가도록 어떤 정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다음 어쨌든 선출직은 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를 해야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뭐 눈치를 본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어떤 지자체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이죠. 둘 다예요. 예, 둘 다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가 아마 지난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역의 지도자 정치인들이 지역 갈등을 만들면 안 된다. 갈등을 만들면 안 되죠. 예, 물론 어떤 것을 결정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겠죠. 그렇죠.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갈등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1년 넘게 지역사회가 이걸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결정을 안 내려서 그쵸. 나오는 갈등보단 결정을 해서 나오는 갈등이 훨씬 더 건설적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제 결정을 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관련 제도와 법이 있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논의의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이 물 위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
다수가 이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체장이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이거는 해 나가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체장이죠. 예. 이상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면 만약에 정기명 시장께서 이제 결정 다 하랍니다 하면은 이제 이 주제 다시는 안 꺼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꺼낸 이유가 생활형 수박시설 관련 시장 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제를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또한 뭉틀어서 많이 하셨어요. 네. 이 또한 많이 하셨다고 방금 이봉남 의원 정치 지적하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수시 정치 갈등이 생기거든요. 대학병 유치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좀 벌성사나운 꼴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몫은 오롯이 시장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장님의 결정이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두 번째 주제 마무리하죠. 마지막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쓰고 계시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지난 코로나 때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굉장히 큰 그 효도 역할을 했어요. 네. 이게 그 지역사랑 상품권 이제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을 살리는 핵심 정책으로 2, 3년 전부터 이제 계속 코로나 시기를 비롯해서 이제 드러나고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 20년의 관련 법률이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지자체마다 다 조례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네. 최근에 행안부에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이제 종합 지침을 내렸는데 기존에 지원되던 국비 비율을 아주 낮췄고 또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되는 이제 업체들을 이제 제한하는 이런 몇 가지 지침을 좀 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에는 한 평시 한 10% 이내로 이렇게 할인율을 좀 두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국비는 이제 2%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곳인데 인구가 증가된 곳은 인구가 감소된 지역은 10%, 또 일반 지자체는 7%에서 1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보통 교부세를 주지 않는 이제 불교부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있는데 이 지자체는 1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 매출액 30억 이하 되는 업종들만 이제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사안으로 인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멘 소리들이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행안부가 올해 들어서 지자체별로 국비 지원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그럼 다 동일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난 코로나 때는 거의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약 한 10% 정도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좀 지원 그 할인율이 좀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역을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방 소멸 시대에 있어서 지방에서 이렇게 그 가능하면 소멸 좀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좀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 2%로 그 할인율을 2%로 딱 정하고 나서 말을 잘 들으면은 좀 더 주고 말을 안 들으면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 소멸을 더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 이제 코로나를 떠나서 이거는 균등하게 지자체에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봉남 의원께서는 보조금을 빌미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보조금을 빌미로 지자체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이신데 이상원님 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게 예전에 저희들이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다 해서 제일 처음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이재명표라고 또 했다가 또 삭감했다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연말에 3천억 정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전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줬는데 이번에 이제 선별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대를 하고 하지만 이게 소상공인을 도와준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억이라는 지침을 내리고 그래서 이분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0억 이상 매출 올리는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맞다. 예,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저 금액의 설정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로마트, 농협마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거기도 대형마트입니다. 예. 아무리 농산물이 들어가지만은 다른 지역에도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꼬아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30억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주장에 대해서 이봉남 의원님 뭐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그 대형마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이라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액수와 관련해서는 또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조금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액수와 관련해서도 어느 부분이 이제 정답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그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문제는 이제 이 포인트는 그 액수보다도 정부에서 2%로 할인을 정하면서 이 감소 지역 또 증가 지역 또 이렇게 교부세를 안 주는 지역 이렇게 나눠 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지역 차별이죠. 차별이라고 보고 정부가 예산으로 지역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이 좀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국고 지원이 줄어들면은 할인율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 소비자들 사용 유인책도 떨어지는 거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매출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자체를 이게 그 나눠서 할인율을 지원을 보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미노 현상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균등하게 조금 더 지원율을 좀 높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와는 이제 지역 상품권 의존도가 좀 더 커진 상태에서 네. 지금 이게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언더도그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네, 하멜등대와 낭만포차가 있는 여수 밤바다를 거닐다 보면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소리가 이끄는 대로 가보면 이 여수 바다의 낭만을 음악에 담아서 공유하는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공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10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종포해양공원과 낭만포차 그리고 또 올해는 여수 세계박람회에 일원해서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펼쳐지는 여수 낭만 버스킹에 대한 이야기 여수시 문화예술과의 이정우 주무관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수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이정우입니다. 예, 저는 낭만 버스킹, 청춘 버스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낭만 버스킹과 청춘 버스킹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둘이 어떻게 달라요? 예, 낭만 버스킹은 2015년도에 이렇게 출범한 사업인데 낭만 버스킹은 주로 원도심권, 종포 해양공원과 그 낭만포차 그쪽을 중점으로 진행되는 공연이고 청춘 버스킹은 이제 여천과 여서동 이렇게 신도심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은 201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밤바다와 종포해양공원이 빚어내는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움에 처음에는 연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관광객과 시민들이 계속 모이게 되어서 거리 문화 공연이 자연스럽게 꼽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장범준 씨의 여수 밤바다가 굉장히 큰 몫을 했고요. 예, 첫 해 누적 950개 팀, 버스커 2,200명, 2030회 공연과 관람객 15만 명이 오시면서 충분히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공연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올해로 9년째를 맞게 되었고 덕분에 여수는 버스킹의 메카라는 명성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리 문화 공연으로 자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이 여수에서 밤바다를 배경으로 버스킹을 시작한 게 벌써 9년이나 됐다는 이야기인데 자체의 힘으로 끌어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버스킹을 이어져다 보니까 이미 버스킹이 정착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크게 바꾸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죠. 그래서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뭐 이번 서머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장소를 조금씩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뭐 스마트 관광이라고 해서 저희가 종포해양공원에 인터랙티브 버스킹이라는 이런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랙티브 버스킹 장치를 설치하면서 이게 버스커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시각적인 효과와 같이 음악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와 음악에 맞춰서 이제 뭐 박자도 있을 것이고 네. 이제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맞춰서 바닥에서 색깔 같은 부분도 같이 말로 설명드리기가 참 힘든데 뭔가 분수쇼 가면 그 예. 음악에 맞춰서 높낮이도 달라지고 하는 그런 느낌처럼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예 그런 네. 느낌처럼 그게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으로 예. 빛으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예, 빛으로 변화가 옵니다. 바닥에 보시면 버스킹을 중심으로 한 3m 정도 네. 해서 바닥에서 뭐 노란색, 보라색 불빛들이 번쩍번쩍하면서 이게 뭐 그렇게 강한 불빛도 아닙니다. 그냥 은은하게 버스킹 들으면서 정말 예쁜데 음악도 좋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예. 이번에 종포해양공원을 가면 예. 또 그런 또 색다른 매력을 예. 만날 수 있겠네요. 올해 처음 시도되는 거죠. 예, 올해 처음 시도됩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나봐요. 내 아는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차장. 또 이렇게 또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제 해마다 낭만 버스킹이 이제 가장 인기를 끌면서 방문객도 많아져서 고민도 늘어났습니다. 일단 인근 주민들이 이제 버스킹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요. 그리고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 그리고 음주 후 고성 방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버스킹 장소에서 그 고성 앰프 사용을 자제시키고 행사장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또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건 해마다 지속되는 문제기도 하고 예.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도 하고 예. 이건 이제 오신 분들이 낭만을 즐긴 것만큼 질서도 좀 잘 지켜주고 가시면 좋은데 예. 관람객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그쪽 인근 주민들이 연령대가 대부분 좀 높으신 분들이라서 잠을 일찍 주무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원래는 밤 10시까지 공연이 진행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9시까지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었어요. 지난해에 30만 명 보고 가셨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예. 성과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세요. 지난 8년간 이제 낭만 버스킹이 이어져 오면서 여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버스킹 콘텐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상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7, 8월에는 이제 엑스포역에서도 공연을 합니다. 예, 엑스포역에서 내리시면은 바로 맞은편에 그 엑스포장 입구에서 버스킹 공연을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저희가 공연을 하니까 여수를 둘러보시기 전에 공연을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7월 29일 서머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여수의 한여름밤 밤바다와 낭만 버스킹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포해양공원은 다들 아실 것 같고 예.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종포해양공원 너무 유명하니까 네. 여기는 이제 소개를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네. 낭만포차는 이제 맥주 한 잔과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버스킹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인기 있는 곳이고요.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고 고동 수변공원에서도 버스킹이 이어집니다. 7, 8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열리는데 그것도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여수 세계 박람회장 거기서도 1시부터 3시까지 공연이 이어집니다. 7, 8월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공연이 될까요? 하계 휴가철에는 뭐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초까지 이 극성수기 때 여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말씀하시는 것보다 휴가 내고 왔는데 그래도 휴가 기분을 즐겨야지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목금 토일 연속적으로 버스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7월 29일 서머 페스티벌도 개최하니
여름 휴가에 여수에 오시면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닐다 보면 기타를 치면서 불러주는 그런 예. 음악을 듣게 되는 거죠. 예. 여수의 바다 그리고 여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음악을 또 들으면서 예. 마음에 좀 휴식을 느끼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떤 버스커들이 과연 사람들과 공감을 나눌까 예. 이것도 또 기대가 돼요. 출연진들이 어떤 예. 분들을 좀 만날 수 있나요? 장르도 다양하고요. 뭐 마술부터 시작해서 해금, 색소폰, 뭐 밴드, 악기 뭐 다루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성악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버스커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예, 뭐 서울이나 뭐 부산, 뭐 다른 뭐 수도권 같은 경쟁력 있는 버스커들도 불렀고, 그리고 여수에서 좀 경쟁력 있으신 분들도 많이 초청을 했으니까 예, 오시면은 여기가 여수가 땅끝이라고 해가지고 결코 뭐 서울에 밀리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낭만 버스킹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음악들과 함께 해야 하는 시민분들에게 예.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처음에는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이 여수에 오시면은 이제 여수 낭만 버스킹을 보러 오시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케이블카나 아니면 다른 관광지들을 뭐 박람회장, 오동도 여기를 보셨다가 저녁에 잠깐 나왔는데 음악을 하네? 라는 취지로 이제 보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관광지들보다도 버스킹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수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멋진 경관 조명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공연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낭만 버스킹은 여수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뿐 아니라 여수 시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이니까 여수 시내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낭만 버스킹, 청춘 버스킹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뭐 추워서 뭐 옷을 껴입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또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체온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